들어갔습니다. 자, 23번으로 갈게요. 23번은 이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을 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갑니다. 내부수익법은 할인율이 내부수익률로 가요. 내부 자체로 할인하고요. 그다음에 순효가법은 요구수익률로 가요. 순효가법은 할인율이 요구수익률로 간다. 제가 그래서 그 닭집에서 아주머니한테 우리가 살만 달라 그랬어요. 제가 이거는 빼고 순살이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네네. 그러니까 순효가는 요구수익률이고 내부수익법이 내부수익률이죠. 자, 그렇다면은 먼저 답부터 본다면 23번에 5번 순효가법이나 내부 모두 기간 중에 수익을 당해 사업에 재투자한다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내부수익법의 경우는 재투자가 내부수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효가가 더 선호되는 거죠. 자, 그럼 1번 재투자 수익률을 내부수익을 사용하는 내부수익법보다 우리가 재투자는 요구수익을 사용하는 순효가가 현실적으로 타당하고 또 순효가법이 더 투자 판단의 중을 더 선호하죠. 왜냐하면 순효가법은 요구수익이라는 건 최소한 우리가 기회비용 예상 정도 나와주거든요. 그걸 만족하고 또 순효가라는 자체가 2억에서 1억 빼면 1억 정도 버니까 불을 극대화시키고 항상 불을 극대화시키니까 순효가 낫다. 내부수익법은 사전에 요구수익률을 결정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현금유입효과와 유출효과를 갖기 위해서 내부수익률을 구할 때는 사전에 요구수익률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순효가법은 순효가 0보다 클 때 투자 결정은 이루어지죠. 내부수익법은 내부수익이 요구보다 클 때 투자 결정이 이루어지고요. 자, 내부수익은 현금유입 효과와 현금주의 효과를 같게 만든 할인율,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이 정확하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틀렸다는 거.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4번도 이제 어때요? 옳은 거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죠.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자, 2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4번의 정답은 부동산 저당상환방법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1번이 정확하게 맞죠. 자, 금리 상한을 변동을 놨을 때 금리 상한은 그 이상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차입자가 금리 상한 이상으로 금리가 상승했을 때 생기는 금리 변동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확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합친 건 고정이 아니라 변동이고요. 자, 대불이 높아지면은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지잖아요. 그 은행이 위험하니까 주택담보대출금리도 높아져서 제가 강의 때 기출에서는 거의 대출 비율이 커지면 모두 높아진다 이렇게 했죠. 자, 변동금리가 이자 조정가 짧을수록 이자의 변동률을 빨리 전가시키죠. 근데 차입자에서 대출자가 아니라 대출자에서 차입자한테 전가시킨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대출금리가 고정금리 때, 자, 고정은 안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대출 시점에서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가 높으면 금융기관이 손해고 차입자가 이익이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25번은 자, 강사들 분마다 외우는 방법은 다른데요. 제가 지문금융은 신공조리폰으로 암기하셨죠. 신공조리폰. 그래서 신디케이트 공모위원 증자 조인트 벤처 리츠 펀드. 자, 리츠는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부채금융은 이게 빌리채잖아요. 그럼 우리가 채자라든지 저당 잡아서 은행에서 담보로 갔다. 그럼 이런 게 들어가면 다 부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메자닌 금융은 여기는 안 냈죠. 그래서 그건 좀 냈죠. 메자닌 금융은 자, 이게 아직 우리 기본서에 안 나와 있는데 시험 출제됐었어요. 메자닌 금융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얘는 부채금융과 지분금융을 혼합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환사채도 처음에는 사채로 발행했다가 주식으로 전환하고요. 신주인수권 분사채도 채권으로 이제 사채로 매입한 다음에 아주 신주인 인수권에 대한 새로운 주식의 인수권을 줘요. 그럼 두 가지를 혼합한 게 매자닌이거든요. 그럼 제가 전신주에 매달린, 그죠? 전신주에 매달린 전환사채 또 신주 인수권 부사채가 메자닌 금융이었죠. 그래서 이제 기억이 메자닌이고 신디케이트와 공모, 아까 신공조리폰이잖아요. 신디케이트, 공모에 의한 증자, 조인트 벤처 세 개죠.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우리가 당연히 4번이 정답이겠죠.
3개가 지분이고 그 다음에 기억이 매장임금융, 리을이 주택상환사채, 신탁증서금융, 담보신탁이 담보 들어갔고 사채 들어갔으니까 부채금융. 자산유동화지권도 제가 자산담보부주권으로 생각하니까 부채가 되니 우리가 4번이 우리가 부채금 지분금융만 들어갔다. 그래서 해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번은 제가 약간 편법으로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어떻게 갔냐면 저당담보주권인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 NPTS는 패스예요. 다 패스니까 투자자한테 넘겨서 자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제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은 투자자는 투자자잖아요. T가 들어가면 더 투자자예요. 발행기간이 들어가면 BAL이니까 발행기간 발이죠. 자 이건 다 투자자한테 넘긴 거잖아요. 모든 위험 투자자한테 다 이전하고요. 지분형이고 저 주택저당 증권에 관련된 위험이 투자한테 갑니다. 근데 NPTB와 CMO는 혼합형이에요. 페이만 넘기기 때문에 원리금 수취권만 넘깁니다. 자 그래서 얘는 혼합형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 때 원투저발이죠. 원리금 수취권만 투자자한테 투자가 조기상환 지고 저당권은 발행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 혼합형이라는 건 맞는데 NPTB가 MBB, NPTS에 저당권만을 투자한테 이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투니까 원리금 수취권만 지분권만 투자한테 가고 저당권은 발행기간 갖고 있죠. 자 MBB는 발발이잖아요. 모기지백 본드니까 발행기간 자지겠죠.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 수취권에 대한 저당권은 모두 발행기간이 보유한다. NPTS는 다 투자한테 넘기잖아요. 차입자의 조기상환 시 콜방을 실현할 수 없죠. 원리금 수취권에 대한 조기상환임을 투자가 지니까. 그다음 이제 조금 더 편법으로 간다면 콜방어는 3글자만 돼요. 근데 NPTS는 4글자잖아요. 콜방어 안 된다. CMO로 갈게요. CMO도 원투저발이잖아요. CMO도 조기상환이면 투자가 부담하겠죠. 원리금 수취권 투자한테 가니까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츠는 거의 출제가 빈도가 높죠. 그래서 항상 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 법에 나와 있는 거 살짝 바꿔놓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7번은 현행 부동산 투자회사법의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 가장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자, 어떻습니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 자본금은 5억 이상 맞고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주식 공모를 해요. 공개 모집. 2년 이내에 하는 건 맞는데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에 청약에 제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가시면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는 최저자본금이 끝난 후에 매분기 말 자 부동산 증권 현금을 전체가 80이에요. 그 중에서 부동산이 70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70이 아니라 80으로 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 4번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죠. 그래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최저자본금 준비가 끝난 후에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발행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40이 아니라 50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건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에요. 자, 이게 최저자본금이라면 자기 위탁 기업구조라면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533에 75, 70억, 50억이잖아요. 그럼 자기 관리는 70억, 위탁 관리가 기업구조는 50억이니까 자, 50하고 70이 바뀌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8번은 제가 강조한 건데 아직까지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안 나왔어요. 감정평가 시험 문제. 감정평가를 의뢰받을 때 의뢰인과 협의해야 확정해야 될 기본적 사항에는 공시지가라는 게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좀 편법을 좀 가르쳐 드렸죠. 그래서 그런 암기기법을 좀 보시면 되는데 공시지가는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의뢰인 대상 물건, 자 감정평가 목적, 기준가치, 기준시점, 감정평가에 대해서 나오고 우리가 자문 수수료, 용역이나 아니 실비를 청구하거나 아니 수수료를 받는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공시지가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28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이건 이제 언젠가 나올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 학개론에도. 자, 그 다음에 29번은 LTV와 DTI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가 29번은 거의 숫자만 바꿔서 나와요. 작년에 한번 떴죠. 29번 갑니다. LTV, 담보인정 비율, 론투밸류, L을 V로 나누고요.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이죠. D를 I로 나누겠죠. 그러면 우리가
LTV는 쉽습니다. LTV 찾고 부동산 가치 찾으면 론에 대한 대출액이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6천만 원의 기존 대출이 있다는 건 아시겠죠? 추가로 A은행에 대출 신청이 다가갔을 때 갑이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3억이 평가하기잖아요. 거기다가 LTV가 70이니까 37이 21, 2,100만 원이 LTV로 구할 수 있는 금액이죠. 2억 1천만 원이요. 자, 만 원 뺏겠습니다. 둘 중에서 적은 금액이잖아요. 그럼 DTI가 60이고요. 전 소득을 곱해요. 그럼 원리금이라는 대비이 나오면 바로 저당상수로 나눠야 대출금리가 나오죠. 그럼 연소득이 얼마예요? 3천만 원이죠. 그럼 여기에 368, 1,8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럼 저당상수는 항상 0.1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공 하나 더 없기 때문에. 그럼 1억 8천이잖아요. 그럼 2억 1천하고 1억 8천 중에서 1억 8천 비율이겠죠. 근데 기존에 6천만 원 있으니까 빼니까 1억 2천이 대출받을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우리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케팅에서 하나가 뜨죠. 마케팅에서 뜨면은, 자,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30번에는 1번, 소비자가 나오면 고객점유예요. 아이다 나오면 고객점유.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래서 아이다 나오면 고객점유치라고 그랬죠. 고객점유가 맞고요. 시장점유가 아니라. 그 다음에 브랜드 나오면 관계 마케팅이죠. 관계 마케팅이고. 그 다음에 3번에 제가 포피믹스는 재판 가요잖아요. 재판 가요. 그러면 제품에 프로덕트 들어갔고 판매 촉진 들어가지 않았죠. 자, 가격 프라이스 들어갔고 유통은 들어갔는데 이 포지셔닝을 판매 촉진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차별화가 아니라 판매 촉진으로 바꾸자. 자, 그 다음에 4번 공급자의 전략 차원으로 표준시장을 선점하고 틈새 시장을 점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틈새 시장을 점유니까 시장 점유 마케팅으로 가야 되죠. 마케팅으로 가고. 자, 5번. 자, 우리가 항상 STP라는 거는 세표차잖아요. 세표차로 줬다. 아시장이 세표차로 주니까 재판을 가야 되잖아요. 시장 세분화, 표준시장 정하고 정의시장에서 차별화시킨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0번의 정답 5번.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파트를 냈죠. 개발 파트.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개발 방식이 부동산 개발 방식과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을 같이 묶어봤네요. 자, 31번 들어가겠습니다. 31번 가면은 자, 1번은 이제 가장 오른 거 4번이 정답인데요. 자, 1번 우리가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동그라미 빌드죠. 그 다음에 귀속동그라미 트랜스퍼입니다. 정부한테 이전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운영에서 끝나면 안 돼요. 임차까지 가셔야 됩니다. BTL이 길죠. BTL로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토지 신탁 방식 같은 경우는 자, 어때요? 이거는 제가 이 자체적으로 수수료 받고 소유권이 무조건 이전해요. 그러면 토지 소유권은 개발업자한테 이전되는 거 맞는데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라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한다. 그렇게 하셨어야 되고요. 자, 등가 교환 방식은 제가 사업 위탁이나 신탁이 들어가야 탁이 붙습니다. 제가 컨설팅을 했는데 돈을 안 줬어요. 책상을 탁 치죠. 그럼 등가 교환 방식은 탁이 안 들어갔으니까 수수료 없고 지분 공유하죠. 그럼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한 채 우리가 토지 위에 개발업자 자금을 부담해서 건축하는 그 토지 소유자 개발업자한테 등가로 교환하는 건 나눠먹는 거예요. 수수료가 지분 공유. 사업 위탁은 수수료자 갖고 얘는 소유권 이전하지 않으면서 위탁만 하죠. 4번이 정답입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보유한 채 개발업자가 사업의 전반을 담당하는 방식이지만 개발사에 발생한 이익은 토지 소유한테 계속돼요. 그래서 얘는 개발업자 수수료만 취한다. 자, 5번은 그 안에 정답이 있는데요. 자, 공공부문의 토지를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한 거는 매수 방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환제 방식은 되돌려주니까 토지 소유자의 재분배가 들어가겠죠. 그럼 앞쪽은 매수 방식이 나와야 토지를 전면 매수해서 개발한 방식이고 뒤에는
이 토지 소유자한테 재분배한 거는 택지가 개발된 토지 소유자한테 재분배하는 건 환지 방식이다.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자, 32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자, 1번, 버젯은요, 동심원은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 접근합니다. 버젯은 사회학자다 보니까 이 도시가 마치 생물체처럼 친익 경쟁 천이란다 그랬죠. 암기기법은 제가 강의 시간에 가르쳐줬죠. 헤르스루만은 2명이니까 다익으로 가세요. 핵심이 하나가 아니라 수계의 핵심이 형성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4번 동심원은 그 도시가 중심지에서 동심원으로 확대되면서 분화되는 성장이죠. 선형은 이 선자가 부채 선자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교통망을 따라서 확장하게 되면서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채꼴 교통망 나오면 제가 선형 찍으시라 그랬죠. 자 3번은 이렇게 가볼게요. 우리가 중전저고통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동심원 이론은 버젯의 12D가 중심 업무지구예요. 우리가 서울로 친다면 명동은 백화점만 있는 게 아니라 시청 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고 지대 인구 밀도가 높은데 너무 포화 상태니까 튀어나간다 해서 천이 옮길 천자 쓰고 전이라고도 했었죠. 근데 이걸 점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점이는 여기는 이제 공장이 튀어나가서 경공업이 있으면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저소득인데 빈민층들이 살아요. 그래서 주거를 형성 못하면서 우리가 열악하죠, 되게. 그래서 막 판자촌이나 이런 것들, 환경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개론이 버거워요. 버젯스. 중전 저 고통이잖아요. 저 고통. 중전. 점이가 저 고통이에요. 그럼 저소득층이 있고 고소득층이 나가 있고 통근자가 이제 직장은 땅값이 비싸니까 직주 분리해서 위성도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점이는 저소득과 통근자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중심 업무지구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저소득 주거지대 사이에 있다고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 내용도 틀린 게 자 우리가 보통 첫 번째가 동심원, 선형, 다핵심이거든요. 그러면 다핵심 이론과 호이트의 선형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동심원 이론이 나온 게 아니라 동심원이 먼저 하죠. 그래서 동심원 이론과 호이트의 선형 이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핵심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문장 자체가 틀렸다고 보셔야 됩니다. 감정평가 나왔던 지문이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33번입니다, 여러분들. 자, 33번으로 가시면 상점은 입지 특성과 구매 습관에 의해 분류된 것이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제가 항상 백화점하고 기금속점이 나온다 그랬어요. 백화점하고 기금속점은 도심에 모이는 집재가 아니라 집심성이죠. 성이고 그 다음에 2번이 맞죠. 편의품점은 생활 필수품이잖아요. 그러면 가까이 있어야 되죠. 고객들 통행하는 길목에 상점이 위치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세탁소와 우리가 이 잡화점이 나오면 이건 산재성 점포입니다. 흩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부적이 아니죠.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을 바꿔보세요. 자, 그래서 얘를 바꿔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미리 간다면 상점을 서로 비교하면서 구매. 비교하면서 구매라는 건 선매가 고르선자거든요. 선매품점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명품 같은 건 멀어도 가잖아요. 그래서 구매의 노력과 비용을 아끼지 않으면 이게 전무품이죠. 그래서 얘도 우리가 가성비가 좋은 게 내용은 적지만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다시 1번 집재성이 아니라 집심성, 3번 국부적 집중성이 아니라 산재성으로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선매품점이 아니라 전무품점. 그러니까 4번하고 5번이 바뀌었죠. 5번 전문이 아니라 선매품점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34번으로 가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식이잖아요. 34. 자, PF입니다. 자, 이거는 프로젝트 금융에 대해서 가장 옳은 거. 부의 금융은 장부의 금융이에요. 자, 이건 대출자가 아니라 사업주의 입장이죠. 원 사업 시행자의 부채로 장부의 기록이 안 되니까 돈 빌릴 수 있는 채무 수익이 높아지는 거고요. 당의 개발 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집중됐다는 건 금융기관의 장점이거든요. 정보를 공유해요. 그럼 정부의 비대칭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겠고요. 자, 신용도가 약한 회사도 우리가 후분양이 짙고 파니까 건설회사가 대형 건설에 독점으로 갑니다. 그럼 소형 건설도 돈이 없을 때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성화시키면 신용도가 약한 회사라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서 후분양에 참여할 수 있죠. 그럼 대형 건설사의 독과점을 막을 수 있잖아요. 공급을 줄이는 거. 그래서 그런 걸 장치를 할 수 있게끔 자,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후분양에 정착시키는 또 제도가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자, 4번은 자,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프로젝트 금융기관에 부실이 초래됐어요. 그럼 돈이 안 들어오고 경기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장기적으로 활성화가 아니라 침체 시, 자, 그 이전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대출이 많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금융 부실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활성화보다는 우리가 침체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1번하고 연결시켜 보세요. 부해금융이라는 거는 이 포스코 사업주의 대차 절패 기록이 안 되잖아요. 그럼 당해 개발 사업이 실패할 경우에도 대출을 받는 모기업에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없죠. 비소입니다. 그럼 모기업의 신용도 채무 구조는 취약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보셔야 되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감정평가 이제 34의 3번이고 35번은 우리 그 문제집도 있고 제가 해드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몇 년서부터 좀 끊긴 분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어디가 출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나온 것만 하면 안 되죠, 최근에. 그럼 우리가 이 인근적의 생애주기입니다. 그죠? 지가가 있고요. 지가가 있고, 자, 여기 이제 100년 주기로 운동 없다. 먼저 성장기거든요. 성장기. 성장기는 재개발이 막 시작이 되죠. 자, 재개발의 우리가 재개발이 시작이 아니라 재개발로 인해서 재개발이 끝나서 완성돼서 새 건물로 막 바뀌어버려요. 그럼 성장기는 지가상이 비교적 활발하고요. 성장기는 지가상이 활발해서 신축 부동산의 거래가 되죠. 그러면 오래된 건물이 재개발되는 등 지역 형태가 변모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정확한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숙기가 나오죠. 성숙기는 지가수준이 높고요. 그 다음이 이제 쇠퇴기예요. 그럼 쇠퇴기는 쇠퇴할수록 천이지잖아요. 그럼 쇠퇴기가 먼저 나오고 천이기가 다음에 나오죠. 그럼 쇠퇴기는 재개발과 하향 여가가 시작이죠. 여기서 활발해요. 그러면 쇠퇴기는 하향 여가 재개발이 시작한다고 하셔야 되고요. 천이기가 활발이죠. 근데 상승이 지속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상승하죠. 이전 단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슬로마디는 악화기로 간다. 자, 4번. 대나무에 속해 있지 않으면 유사지역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인근적 세계주 가격 수준이 가장 높은 건 성숙기에서 가장 높겠죠. 정답 1번이고요. 자, 36번은 제가 정해법이 뜬다고 이제 감정평가 강의를 종강할 때 말씀드렸는데, 자, 이건 계산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게 원가 방식인데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36번은 좀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가죠. 자, 우리가 원가법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정해법이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일단 산식이 제 조달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거든요. 그럼 적산 가격을 구하는 게 우리 시험 문제잖아요. 거기 보시면 복선 가격이 적산 가격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도원가를 먼저 구하죠. 자, 일단은 면적으로 나누면 자, 100에다가 곱하기 200만 원을 쳐보세요. 100 곱하기 200만 원을 치게 되면 2억이 나오죠. 그럼 2억을 여기다가 적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숫자로 적어요. 메모링을 해놔야 돼요. 그렇지만 계산기를 한 번에 쓸 수가 있거든요. 감가 누계액이라는 거는 매년 감가액을 먼저 구해요. 매년 감가액은 자, 제도원가에다가 잔존 가격을 뺍니다. 근데 이게 안 나왔을 때는 잔가율이라는 건 여기다가 퍼센트를 하는 거죠. 자, 경과연수와 잔존연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연수를 이제 얘기할 수 있고 경과연수를 알아야지만 감가 누계를 구하죠. 자, 그럼 저랑 같이 2억을 칩니다. 2억 치시고, 자, 여기서 기존 경쟁연수가 30년인데 잔가율이 제로예요. 다행이네요. 없어요. 그러면 그냥 2억에다가, 자, 경쟁연수가 30년이죠. 그럼 30년에다가, 자, 이건 잔존연수입니다. 잔존이 30이고
지나온 연수가 몇 년이야?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전체는 40년으로 나누셔야 돼요. 저랑 같이 40년. 그럼 나누기 계산기 안 끊기고 40을 나눠보세요. 그럼 500만 원이 나오잖아요. 매년 가까이가 500만 원이거든요. 여기다가 경과연수를 곱해야 단가 누계액이 떠요. 그럼 곱하기 10년이 지났잖아요. 10년 하면 당연히 5천만 원이 되겠죠. 자, 5천 나왔습니다. 그럼 이걸 또 지우고 가게 되면 또 굉장히 한 번 더 해야잖아요. 역으로 빼란 말이에요. 항상. 그럼 마이너스 2억을 빼보세요. 자, 그럼 1억 5천만 원이 나오지만 마이너스는 제껴야죠. 그럼 1억 5천이 되니까 4번처럼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각도로 해봤지만 제가 확실합니다. 계산기 한 번에 쓰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집 제가 강의했던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7번서부터가 이제 감정평가죠. 자, 그래서 37번서부터 이제 보통 보는데요. 자, 아니 36번서부터가 이제 감정평가죠. 그래서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원가 방식 계산 문제가 하나 나왔고, 37번은 가격제 원칙이에요. 자, 그럼 가격제 원칙에서 제가 항상, 자, 우리가 이 모의고사는 저와 같은 이제 강사분들이 다 내시기 때문에 균형과 적합을 답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균형과 적합에 답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장 가시면 먼저 균형과 적합이 있는 4번부터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균형은요, 외부적이 아니라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이고, 적합이 외부적 조건의 균형이잖아요.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항상 균형과 적합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부동산이 외부적 조건의 균형을 문제로 하는 것이 적합이고, 내부 구성 요소는 균형이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자, 그럼 다른 것들 한번 만나 볼까요? 자, 외부성의 원칙은 주택의 외부적인 환경에 공호해서 값어치가 올라가고 쓰레기 밀도가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부동산 가치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더라. 기여한다는 건 기여도를 얘기하잖아요. 부동산의 구성분이 당해 부동산 전체 수익의 획득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를 나타내는 부동산 가격은 각 구성분의 합이다. 예측은 장래를 예측해요. 부동산 가격 형성 요인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해야 가격이 결정되겠죠. 자, 5번은 이제 비슷한 부동산끼리 대체 관계죠. 대체성을 지닌 다른 부동산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형성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둘 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5층짜리 건물인데 가격이 싼 걸 선택하겠죠. 이런 것들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은 아까 우리가 오전 이 첫째 시간에 1번 했었죠. 복합부동산은 우리가 일괄이고 복합 건물이 구분평가가 되겠죠. 자, 2번이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한 개인 게 면적은 더 커요. 자, 그럼 뭐냐? 필지가 획지보다 크다는 것은 자, 우리가 1필지에 2획지에 온다면 평가는 항상 획지로 하니까 구분평가겠죠. 가치가 다르니까. 자, 이걸 이제 많은 질문이 저한테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건 어떻게 이제 해석하시냐면 하나의 필지가 있어요. 2번지. 자, 여기를 주유소와 카센터로 사용해요. 주유소와 카센터. 그러면 주유소와 카센터가 2획지가 되는 거죠. 2획지. 그럼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거는 자, 생각해 보세요. 필지는 하나거든요. 근데 요 색깔로 표현한 획지가 2개예요. 그럼 하나인 게 더 면적이 크죠. 그래서 필지가 획지보다 크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야 구분평가한다. 자, 우리가 1번 감정평가에서 독립과 부분이 있습니다. 자, 독립은 토지에 건물이 없는 거로 가고 부분은 토지에 건물이 있는 거로 가거든요. 그럼 여기서 자, 복합부동산의 경우에 건물과 결합하여 이용되는 걸 전제로 갔으니까 이건 부분평가로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체로 이용되는 일부분만 평가하는 거는 부분이고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입니다. 꼭 체크하세요. 그래서 38번의 1번. 자, 구분평가와 일괄평가가 바뀌었고요. 3번 독립이 아니라 부분이라고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4번 구분보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이 분보다는 구분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맞다. 자, 39번은 이제 천천히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우리가 시험 문제가
그 거래사례비법과 공시지가기준법이 뜬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저희 강의를 들으시면 공시지가기준법은 짝수년도 나오고 거래사는 호수년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거래사니까 올해는 좀 공시지가기준법이 뜨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 어떤 예측이고요. 일단은 문제집에서는 다 봤죠. 자, 거래사례비법은 사시지계면이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거래사례비법을 갈 때는요, 거래사례비법을 갈 때는 항상 대상이 올라갑니다. 이 상자가 윗상자죠. 대상 부동산이 올라가서 플러스 5세, 마이너스 10세. 사례 부동산이 내려오는 거죠. 사례 부동산이 플러스 5세, 마이너스 10세. 상승식으로 보통 우리가 곱하면서 가거든요. 사시지계면을. 자, 그러면은 은는이가라는 게 있어요. 은는이가가 항상 주어니까 조정이 되고요. 뭐뭐보다가 100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래사례비법에 이용해서 가격을 산정하라. 자, 기준점의 대상 부동산의 가격, 그걸 이제 우리가 비중 가격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시장 가격을 사례를 대상과 비교해서 준한다. 그래서 또 가격이라고 해도 가격을 맞죠. 그럼 사례 가격을 찾으세요. 찾으시고 우리가 그 유명한 부대찌개 같이 찌개면처럼 사시찌개면이라는 게 있었죠. 사시찌개면,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용요인, 개별요인, 면적도 가져가죠. 자, 그러면 일단은 사례부터 찾습니다. 2억이 거래사례 가격이요. 자, 그 다음 사정보정은 사례부동산이 금매로서 10% 할인됐다. 그러면 우리가 사례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대상이 100이고 100에서 10만큼 빠진 거죠. 그럼 이건 90이 되겠죠. 90이 되고요. 자, 시점 수정 가겠습니다. 자, 시점 수정은 1년 동안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20%예요. 그럼 1 플러스 0.2니까 1.2가 되겠죠. 1.2가 되고요. 지역요인 보여줍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지역요인이 인근 지역이에요. 자, 인근 지역이고 유사 지역이 110이라면 인근 지역의 사례와 대상은 다 100분의 100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해설해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안 해놨는데, 자, 인근 지역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00분의 100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해놓은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설해 보시면 이제 120을 100으로 나눈 거는 이게 1점이라는 시점 수용치를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대상 부동산이 주면서 개별적인 요인을 해야 되죠. 그럼 대상이 지역 요인은 100분의 100이니까 1이라는 거기 때문에 생략했고요. 개별 요인은 대상이 주어잖아요. 그럼 대상은 사례보다 10% 열세예요. 그럼 사례가 100이고 대상이 조정이 되죠. 그럼 10% 열세니까 마이너스 10을 빼야 되잖아요. 그럼 90이 올라가겠죠. 90이 올라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맞춰볼게요. 100분의 90. 100분의 90. 그 다음에 이제 면적까지도 해야 되죠. 대상 면적이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대상 면적이 100이고 사례가 120이다. 그럼 100이고 120이잖아요. 자, 그럼 놀라운 사실은 이걸 아까 이걸로 고친다면은 얘가 지워져요. 거의 우리 시험문제는 이렇게 지워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2억만 남잖아요. 그래서 2억이 정답이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가져갔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자, 40번은 자, 이렇게 갑니다. 제가 아마 암기 노트를 좀 드린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합니다. 그 효력인데요. 하는 업무예요. 효력을 본다면 편의제 공시가는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편의제 공시가는. 그래서 일반적인 거래 지표가 되며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토지 거래 지표가 되며 국가가 지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며 감정평가 법인이 개별 토지를 매길 때 개별 공시가, 토지 가격 비준표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개별 공시가를 암기하라 그랬죠. 효력을. 그럼 개별 공시가는 징수예요. 징수를 하다니까 세금이나 부담금이거든요. 개별 공시지가. 자, 그럼 어땠어요? 4대 가구죠. 4대가 다 가구예요. 그래서 이 국공유지 같은, 이 국공유지는 정부의 땅이잖아요. 공유지. 그럼 국공유지 같은 사용료라든지 요 대부료로 이제 사용하고 징수하거든요. 대부료. 4대 가구. 가부는 남편이 없는 게 증조할아버지부터 4대가 다 가부죠. 자,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되고요. 4대 가부. 그래서 사용료, 대부료. 가부가 과세고 부담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를 본다면 징수예요.
그 다음에 항상 표준주택 가격은 표준주택 가격에 하는 업무는 개별주택 산정의 기준만 갑니다. 다른 업무는 안 해요. 그래서 오로지 얘는 only 개별주택 가격의 산정의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격이 들어가야지만 과세랑 가격 정보죠. 자, 그래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기억격, 개별주택 가격하고 공동주택 가격에 기억격이 들어가죠. 기억격. 그럼 얘도 기억격이 나오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가격 정보 제공. 가격 정보 제공. 그 다음에 과세 업무와 관련. 과세 업무와 관련. 자, 그럼 가볼까요, 여러분들? 자, 테마예요. 자, 여러분들 1번에 개별이 뜨면 무조건 요 4대 가부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잖아요. 일반 토지거래지표와 보상금 산정은 편지공시가로 가해줘야죠.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오히려 사용료와 대부료가 나왔죠. 그래서 4대. 그럼 이건 편지가 아니라 개별공시가 들어가야 되고요. 자, 3번의 개별공시가는 과부, 과세, 육세지방세, 부담금이 들어갔으니까 3번이 정확하죠. 그 다음 개별주택, 편도주택이 가격정보와 과세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가격정보와 과세 업무 한다는 건 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은 개별주택은 맞는데 표준이 아니라 공동주택으로 고쳐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가격정보 제공과 과세죠. 그 다음에 마지막 표준주택 가격 산정의, 자, 개별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자,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 못밖에 없어요. 표준주택밖에 없으니까 공동이 표준주택으로 바뀌어야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문제를 좀 보셔서 전체적인 틀을 보고, 자, 올해는 이게 뜰 거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낸 거니까 여기 이제 갑니다. 전체적인 걸 한번 우리가 훑어보겠습니다. 자, 1, 2, 3번은 총론이 나와요. 총론이. 그래서 우리가 총론에서 1번 그 부동산의 개념, 2번 토지 용어, 그 다음에 토지의 특성이 3문제 정도 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공급은, 자, 수요 공급은 계산 문제는 무조건 하나가 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6번 정도에다 배표를 한번 쳐보세요. 6번 정도 배표 치시고, 그 다음에 특히 4번 같은 건 수요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중요했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제 좀 랜덤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7번 같은 거 별표 3개. 자, 그래서 항상 제 화폐시장 가치는 현가 내부 지수였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는 여가 과정에 상향 여가와 하향 여가를 바꾸는데 이것도 별표를 한 3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가 작용도 기출문제 잘 나오는 키워드예요. 4번이 정답이고요. 자, 9번은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이나 거미집 이론 중에서 두 가지 다 뜰 수 있으면 두 문제인데 거미집이 홀수년도 계속 나왔었거든요. 짝수년도니까 거미집 모형은 좀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적지만 그래도 9번 하나 정도 이제 가져가셔야 되고요. 자, 10번은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셨다면 우리가 빼있거든요. 빼고 안대락률 곱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누어요. 그래서 실현된 거에서 미실현을 빼서 안대락률에서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눈다. 이렇게 가져가시고, 자, 초과에는 어떻게 돼요? 정보 가치에서 정보 비용을 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또 형태가 나올 수가 있고요. 자, 11번은 직접 보려면 공영개발, 토지 수용, 그 다음에 재개발, 공공, 토지은행이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겠죠. 나머지는 뭐 지역지구제나 TDR 같은 건 토지용계제고, 조세, 보조금, 부담금, 행정상 지원, LTV, DTR는 간접이다. 이것도 별표 3개 치기 바랍니다. 11번도 우리가 거의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다음 12번은 자,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일단은 원리금을 구할 때 전체 금액에서 20년 하면 1,000만 원이 원금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이자는요, 20년에서 4천 정도까지 끊어보세요. 그럼 20에서 4를 빼면 16이 남잖아요. 그럼 16에 대한 기간 동안 1,000만 원씩 원금을 곱하면 1억 6천이 남거든요. 10% 1,600이니까 2,600이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솔직히 13번은 우리가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해드리는 문제는 아닙니다. 14번은 좀 주의 있게 보세요. 우리가 보통 수익성 지수는 1년 기준 나오는데 이렇게 1, 2, 3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5번도 1번의 재산이 아니라 시설이죠. 이것도 좀 체크하시고, 그
근데 외부 효과 같은 경우나 지렛대 효과도 16, 17 별표 3개 정도 쳐놓으시면 외부 효과와 지렛대 효과 문제도 항상 기출문제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8번은 정책에 대해서, 주택 정책에 대해서 다 넣었고요. 이것도 별표 3개 정도 쳐주시고, 그 다음에 투자로는 이제 이 계산 문제를 조금 많이 내진 않았죠, 제가. 그래서 뭐 19, 20, 21, 22, 23, 그 다음에 24까지가 아니라 이제 하나, 둘, 셋, 넷, 5문제인데 조금은 이제 난이도를 이제 조금 평가나 아니면 이쪽으로 이제 계산 문제 좀 뺐죠.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투자론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5에서 6문제 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9, 20, 21, 22, 23은 투자론에서 여러분들이 어디가 맞췄느냐 틀렸느냐를 오답 노트를 꼭 만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4번 이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인데 이것도 그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 25번의 별표 3개죠. 그래서 매자닌 금융이냐 지분금융이냐 부채금융을 무조건 요거는 뜰 가능성이 크고요. 26번의 MBS죠. 그래서 약간 편법을 가르쳐 드린 것 같고 하고 27번의 별표 3개. 자, 리츠가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활성화 시키려고 계속적으로 내니까 가져가시고요. 29번은 솔직히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건 숫자만 바꿔서 냅니다. 반드시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30번의 마케팅이죠. 마케팅도 여러분들이 한 문제 정도는 제가 잡는데, 19번 가볼게요. 19번. 19번에 투자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7문제까지 냈네요. 투자론. 자, 그 다음에 8문제까지 냈네. 9문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론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투자론 자체가 이제 조금 이 개수가 많았죠. 하지만 투자론이 좀 많이 나오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아니죠. 자, 지금 죄송합니다. 우리가 19, 20, 21, 22, 23 5개. 그죠? 이렇게 보시고 29번까지 풀었죠. 보시고 넘기시면은 자, 마케팅이죠. 마케팅의 시장 점유, 그러니까 시장에서 공급자가 고객과 좋은 관계를 맺은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고객 관계 마케팅 이렇게 해서 연결시키시고, 그러니까 이 30번은 한 문제고 31번도 별표 치시는 게 민간에 대한 그 부동산 개발 방식, 자체 개발서부터 컨소시엄 4개, 그 다음에 BT에서부터 쭉 나오는 BTO, BTL 뭐 이런 거, BTO와 BTL을 바꿔야 될 가능성이 큰데 BTL은 좀 길죠. 그 다음에 도시 공간 구조론에서 또 한 문제 나올 수 있고요. 33번 같은 경우도 이제 자, 우리가 입지 파트가 조금 난이도가 높지만 그래도 딱 끊기죠. 끊기니까 보시고요. 34번은 이제 금융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다음에 35번 같은 경우 조금 제가 요즘 좀 끊겼어요. 예전에 나왔지만 그래도 좀 광범위하게 봤고요. 36번의 계산 문제를 우리가 딱 어떻게 되죠? 그냥 계산기를 한 번에 쓰는 방법 가르쳐 드렸잖아요. 좀 가져가시고. 특히 이제 투자론 같은 거는 제가 숫자를 다시 보시겠지만 투자론을 여러분들 투자론 자체가 7번 그죠? 7번하고 투자론이 중간중간에 나왔어요. 14번 17번 19, 20, 21, 22죠. 그래서 23까지 8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맥시멈으로. 근데 이제 계산 문제는 제가 수익성 지수만 하나 잡았고요. 그 투자론을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36번에 계산기 한 번 쓰는 거 좀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꼭 체크하시고 37번의 가치의 재원칙도 잘 출제됩니다. 별표 3개. 그 다음에 이제 38번의 감점평가 분류는 그냥 참고하시고 39번의 계산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제가 공시지가기준법이나 수익환원법에 대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40번에는 별표 3개 치시고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이게 어떤 제가 특강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모의고사는 항상 광범위하니까 꼭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요. 또 점수가 또 나오신 분이 있고 또 안 나오신 분이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조금 그 점수가 안 나오셨다고 하시더라도 좀 우리가 화이팅 하시고요. 아직 나오는 기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저는 기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합격을 기원하다 보니까 좀 차분하게 다시 정리하셔서 여기 꼭 어떻습니까?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의고사까지 보시냐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